고금소총과 야담. 명기를 용서한 부인. 조태혁의 처심 씨는 본래 시기와 질투가 심했습니다. 태혁은 그녀를 호랑이처럼 무서워하여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범하지 못했습니다. 형 태구가 평안감사가 되었을 때 태혁은 승지로 임금의 명을 받들고 가서 평양가명에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한 기생에게 한눈을 팔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심씨는 당장 행장을 갖추어 오라비와 함께 평양가명으로 가서 그 기생을 때려 죽이려 했습니다. 태혁은 그 소식을 듣고 실색하여 할 말을 잊었습니다. 태구 역시 크게 놀라 이 일을 장차 어쩌면 좋을까 하며 기생을 피신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기생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피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있사오나 제가 가난하여 필요한 물건을 조달할 수 없네요. 태구가 그 이유를 물으니 기생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진주와 비치로 몸을 치장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한탄스럽습니다. 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날 방법이 있다면 천금이라도 마련해 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또 태구는 막객으로 하여금 심씨에게 돈이 들어오는 대로 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비장을 보내 심씨에게 문안을 올리고 주전을 갖추어 보내 음식을 대접하게 했습니다. 심씨 일행이 황주에 이르니 평양가명에서 온 비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지공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심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조정에서 온 사신이라고 행차의 비장이 따라와 문안을 드린단 말이냐? 또 노잣돈이 풍족하니 내 어찌 지공을 쓰겠는가? 심씨는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중화에 이르렀습니다. 중화에서도 또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심씨 일행은 평안도 용천군을 지나 길게 뻗친 숲속으로 막 들어가려 했습니다. 때는 늦봄이라 심리숲에 봄 기운이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맑은 강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심씨는 가마에 발을 걷어올리고 밖을 구경했습니다. 긴 숲을 지나 숲풀이 끝나는 곳에서 바라보니 백사장은 비단결처럼 펼쳐졌고 맑은 강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석회를 바른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이 강가를 빙 둘러 있었고 상선들은 물 위에 어지러이 모여들었습니다. 연광정, 대동문, 을밀대 초연한 가운데 을밀대의 누각단청이 반짝였고 집채들도 아득하니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심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천하절승이구나. 이름이란 헛되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구나. 심씨가 경치를 구경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 멀리 백사장에 호련 한 점 꽃이 나타나 아련히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일개명기였습니다. 그녀는 노기홍상을 입고 안장에 비단수를 놓은 말을 타고는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심씨가 속으로 괴이하게 여겨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다가오더니 말에서 내려 꾀꼬리 같은 소리로 창을 하듯 말했습니다. 암흑의 기생뵙기를 청하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심씨는 화가 3000길이나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암흑의 기생이라 했느냐? 암흑의 기생? 내가 무슨 일로 날 만나려 하느냐? 심씨가 기생을 일단 말 앞에 서게 하니 기생은 얼굴을 가다듬고 공손히 섰습니다. 심씨가 보니 그 얼굴은 이슬을 머금은 복사꽃 같고 허리는 바람에 하늘거리는 가는 버들 같았습니다. 기생은 비단과 비치구슬과 진주구슬로 위아래를 장식했는데 진실로 경국지색이었습니다. 심씨가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고? 18이옵니다. 심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과연 명물이긴 명물이구나. 이런 명기를 보고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졸장부겠지. 너를 죽이려고 왔지만 너를 보니 명물이라 내 어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너는 가서 우리 집 영감을 잘 모시도록 해라. 다만 우리 영감은 다 타버린 재처럼 늙은 사람이니 너에게 지나치게 빠져 병이라도 나면 그 죄로 죽어 마땅하리라. 그러니 너는 행동을 삼가고 또 삼가라. 심씨는 말을 마치자마자 말을 돌려 경성으로 향했습니다. 태구가 소문을 듣고 급히 심부름꾼을 보내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재수 씨의 행차가 성 밖에까지 이르렀는데 성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는 것은 웬일입니까? 잠시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가명에서 며칠 머무시다가 돌아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심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렁뱅이도 아닌데 뭐하러 성 안에 들어간담?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경성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태구가 기생을 불러와 물었습니다. 너는 어쩌면 그리도 대담하게 호랑이 입 가까이 갔다가 도리어 죽음을 면했느냐? 기생이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비록 사납고 질투가 많지만 천리박 땅까지 이렇게 행차한 것을 보면 절대 좀생이 아녀자는 아니지요. 말이 발길질하고 깨무는 것을 보면 그 걸음걸이를 짐작할 수 있으니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소인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비록 부인을 피한들 죽음을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곱게 화장하고 가서 절을 했습니다. 맞아 죽는다 해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혹여 저를 보고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문곡 김수왕의 부인 나씨는 명촌 나양좌의 누이로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딸의 짝을 얻어주려고 셋째 아들 사면에게 민시댁으로 가서 그 집 젊은이들을 보고 사윗감을 골라오게 했습니다. 사면이 다녀와서 말했습니다. 민시댁 자제들은 모두 기가 약하고 용모도 빼어나지 않아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 댁은 명문가이니라. 후진이 분명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뒤 사면은 이 시댁 자제를 사윗감으로 점 찍어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사윗감을 얻었나이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누구지? 풍모와 범절은 어떠하더냐? 풍모가 훌륭하고 재능이 뛰어나니 진실로 큰 그릇입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지. 사위를 맞이하여 신랑 신부가 잔을 주고받는 합근하는 날 부인이 신랑을 보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셋째 아이가 눈은 있지만 안목은 없구나. 사면이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신랑이 좋기는 좋아. 하지만 수명이 길지 않다. 길어도 30을 넘기지 못할 것이니 너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윗감으로 골랐느냐? 이윽고 골똘히 살펴보다가 또 탄식했습니다. 우리 딸이 먼저 죽을 것이니 또 어찌하겠느냐? 부인이 사면을 계속 책망했으나 사면은 끝내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지제 민진우와 다남 민진원 등 여러 젊은 종영제가 일이 있어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사면이 들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늘 민씨 집안과 혼인을 맺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셨지요. 오늘 민씨댁 자제들이 왔습니다. 창틈으로 잘 살펴보십시오. 소자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부인이 엿보고 나서 다시 사면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안목이 없는 게 확실하구나. 이 소년들은 모두 귀인으로서 후세의 이름을 날릴 큰 그릇이다. 혼인을 맺지 못한 것이 아깝구나. 그 뒤 과연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민씨 자제들은 모두 크게 현달했지만 이 씨는 30을 간 넘기자마자 죽었습니다. 벼슬도 겨우 종구품 관직인 참봉이었습니다. 부인의 딸은 이 씨보다 1년 먼저 죽었습니다. 부인은 일찍이 비단 3단을 짰습니다. 한 단으로는 남편의 관복을 만들고 남은 2단은 깊이 숨겨 보관해 두었습니다. 둘째 아들 농암이 급제했을 때도 그 비단으로 관복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맏아들 몽화가 음관으로 벼슬을 얻자 관복을 짓게 했습니다. 나머지 한 단은 다시 감추어 두었다가 손자 사위 조문명이 급제하자 그것으로 관복을 지었습니다. 세 사람의 지위가 모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인 삼공에 이른 걸 보면 부인은 삼공에 이르지 못할 사람에게는 조복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농암이 과거에 급제에 들어가 뵈니 부인이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찌 살림처사 같으냐? 그 뒤 몽화가 급제하여 들어가 뵈니 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대신이로다. 훔친 재산을 돌려준 재상. 재상 이 아무개는 젊었을 적에 마음이 너그러워 작은 일에 거리낌 없으니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온갖 재주가 많았는데 특히 닭싸움을 시키고 말을 모는 것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루는 서울 동대문 근교 밖으로 나갔는데 어느 종이 긴 둑 위에서 준말을 끌며 걸음걸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말은 흰색이었고 사슴다리에 오리가슴을 하고 있었으며 눈은 큰 방울 같았습니다. 또 은 안장에 수놓은 굴레를 갖추고 있어 사람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했습니다. 재상이 반가워하며 한번 말을 타고 달려보고 싶다 하자 종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재상이 안장에 올라타자마자 말은 회오리바람처럼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깊은 산 큰 골짜기의 초막에 이르러 재상이 말에서 내려 살펴보니 사나이 수백 명이 앞에 서서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양민입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화적이나 도둑의 무리를 만들었지요. 각자 생계를 꾸려갈 재산을 모으고서 다시 양민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지혜가 얕고 생각이 짧아 아직 재물을 모을 방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난군께서 오셨으니 꾀를 내어 우리의 소원을 풀 수 있도록 해주소서. 재상이 말했습니다. 나는 유생이다. 시선은 알지만 이런 일은 알지 못하니 너희가 내게 한 요청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고 뒤로 물러나면서 앞으로 가려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 이렇게 말하며 100번 고사했지만 끝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상은 밤낮으로 생각한 끝에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서울에 거부 홍동지에 집이 있습니까? 아들과 과부만 사는데 재산이 수만금 되지요.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다 훔쳐올 수 있을까요? 재상은 부득이한 계교를 냈습니다. 너희는 수백 금을 가지고 서울로 들어가 홍동지 집의 단골 무당인 맹인 무녀와 근처에 사는 맹인 박수무당을 찾아내어 돈을 먹여 단간히 거래를 체결하거라. 홍동지 집 사람들이 집안에 변개가 일어났다고 기륭을 물으러 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하거라. 집안에 귀신이 일어나 장차 큰 화가 닥쳐올 텐데 아무 날이 가장 흉한 날이라 그날에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집안 사람 모두 집을 비우고 밖으로 나가 피해야만 목숨을 건질 것이니 그때는 집안에 궤변이 일어나더라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이다. 이렇게 너희는 무당과 맹인 모두에게 똑같은 말을 하도록 부탁하고 나서 사방에 몸을 숨겼다가 밤이 되면 기와 조각이나 모래, 돌을 그 집으로 던지거라. 3일 밤을 계속 그렇게 하면 반드시 홍동지 집에서 점을 치러 갈 것이고 또 아무 날이 되면 무당의 말에 따라 집을 나가 피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날 밤 그 집 보화를 모두 꺼내오너라. 과연 사람들은 그 꾀대로 하여 수만금을 얻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재물을 골고루 나눠가지고 재상에게는 각자의 몫의 2배를 주니 재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재물을 바라고 그 일을 했겠느냐? 한순간 살아남으려고 이를 도모했을 뿐이니라. 보화 중에는 수놓은 비단으로 싼 옥동자 조각이 있었습니다. 재상은 그것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재상은 마침내 준말을 타고 돌아갔습니다. 여러 사람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재상은 그 이야기를 비밀로 하고 끝내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재상은 그 뒤 과거의 급제에 평안 감사가 되었습니다. 재상이 홍동지의 아들을 불러오니 그의 나이가 아직 어렸습니다. 그를 비장으로 데려가서 가명 창고에 남은 물건을 모두 맡겼습니다. 재상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홍 비장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습니다. 재상은 자네 댁에 갖다 두게나라 했습니다. 홍 비장이 집으로 돌아와 다시 여쭈자 재상은 자네 노모더러 나를 좀 보러 오라 하시게라고 했습니다. 과연 노모가 오니 재상은 내당으로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재상은 옥동자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노인께서는 이 물건을 알아보시겠소? 노모는 그걸 보자마자 비오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상이 물었습니다. 왜 우시오? 이것은 저희 가장께서 역관으로 영경에 갔다가 가져오신 물건이지요. 저희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옥동자가 저희 아이와 닮았다며 영경 사람이 그걸 주어 우리 아이의 수명을 늘려주었지요. 참 기이한 일입니다. 모년에 집안에 괴이한 일이 생기고
또 도둑을 맞은 환란이 있어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요. 이 물건 역시 그때 잃어버렸는데 대감님께서 어떻게 이걸 얻으셨는지요? 재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역시 기이한 일이 있었는데 노인댁 물건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라오. 또 가명 창고에 남은 물건들도 이미 아드님에게 주었으니 잃은 재산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거요. 노모는 고사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재물로 다시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기생이 들려주는 두 남자 이야기. 평양에 한 기생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빼어난 자태와 감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많은 남자를 겪었지만 그중 잊을 수 없는 사람 둘이 있다 했습니다. 한 사람은 멋지고 아름다워서 또 한 사람은 추악하기에 잊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어릴 적 순사를 모시고 연광정에서 잔치를 열었지요. 석양 무렵 난간에 기대어 길게 뻗쳐 있는 숲을 바라보는데 어리고 아름다운 한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나는 듯 달리는 듯 강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배를 불러서 타고 강을 건너 대동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 풍채가 늠름해 신성 같아 보였습니다. 나는 심신이 취한 듯하여 측간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누각에서 내려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대동문 안에 한 점사로 들어가더군요. 그곳을 눈여겨봐두고 잔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화장을 고치고 촌안하게 옷을 입고 저녁에 그 집으로 갔습니다. 창틈으로 몰래 보니 정말 옷 같은 미소년이 등쪽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동침하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창밖에서 기침 소리를 내니 그 소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집 안악입니다. 그러자 그가 또 물었습니다. 늦은 밤에 무슨 일로 왔소? 오늘 저희 집에 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와 잘 곳이 없습니다. 윗목 한 자리를 얻어 잘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럼 들어와도 좋소. 그가 문을 열어주어 저는 들어가 등쪽 뒤쪽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곁눈질도 하지 않고 단정하게 앉아 책을 읽더군요. 그분은 밤이 더욱 깊어지자 등촉을 끄고 누웠습니다. 이윽고 제가 신음소리를 냈지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아픈 소리를 내시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부터 가슴과 배 쪽에 통증이 있었지요. 방 온돌이 차가워 고질병이 도졌나 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등 뒤가 따뜻하니 이리로 와서 누우시오. 저는 그의 등 뒤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는 식경이 지났는데도 역시 돌아보질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행차는 홍내시가 아닌가요? 그게 무슨 말이오? 첩은 사실 주인집 안악이 아니고 관기입니다. 오늘 연광정에서 행차의 풍채와 거동을 보고 속으로 무척 흠모하게 되어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와서 한번 뵙고자 한 것입니다. 첩의 자질이 추악한 것이 아니고 나이로 보아 행차 또한 노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밤 아무도 없는 곳에 남녀가 함께 있는데도 한 번도 돌아보시지 않으니 고자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관기란 말이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주인집 안악내라 생각하고 그런 것이니라. 이제 옷을 벗고 동침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하여 그분이 저와 더불어 희롱하는데 그 풍류와 흥미가 가히 화류장에서 노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분과 마음껏 정을 나누었지요. 새벽이 되자 그분은 일어나서 행장을 바삐 챙기고는 나설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말했지요. 뜻하지 않게 만나 하룻밤 인연을 행복하게 맺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만날 기약이 없으니 이별의 회한을 어찌 말로 다하겠느냐. 내 행랑에 정을 표할 물건이 없어 시나 한 편 남겨줄까 한다. 그러고는 제게 치마폭을 펴들게 하고 시를 써주었습니다. 강물은 먼 길 나그네인 양 머물지 않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처럼 보내는 정이 그윽하네. 은촉 오경에 비단 휘장 차가운데 비바람 수풀에 가을 소리 가득하네.
그분이 시를 다 쓰고 나서 붓을 놓고 일어나니 저는 소매를 부여잡고 울면서 사는 곳과 성명을 여쭈었지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산수와 누대 사이를 떠도는 사람이니 사는 곳과 이름은 알아서 뭐 하겠느냐? 그러고는 훌쩍 떠나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분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시가 쓰여 있는 치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름다워 잊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일찍이 저는 수청기생으로 순사를 모시고 있었지요. 하루는 관청의 문지기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문 밖에 아무 곳에 마름인 아무개 동지가 순사님을 아련하려고 와 있습니다. 순사가 들어오라 하니 곧 몸집이 큰 촌놈이 나타났습니다. 베옷을 입고 집신을 신었으며 허리에는 빛바랜 홍대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자랍시고 둘렀는데 완전히 구리색이었지요. 눈과 눈썹이 사납고 생김새도 추악했으니 일개 천봉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와 절을 하니 순사께서 물으셨어요. 무슨 일로 먼 곳까지 왔는가? 소인은 먹고 입는 것이 구차하지 않고 사또님께도 달리 소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어여쁜 기생을 얻어 정을 통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를 위해 천리길도 마다 않고 왔습니다. 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 간절하다면 이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기생을 골라보거라. 그놈은 명을 듣자마자 곧바로 수청 기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생들이 일시에 풍비박산 도망치니 그놈이 기생들을 쫓아왔지요. 그놈이 한 기생을 잡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못생겼다. 또 한 기생을 잡고는 말했지요. 몸매가 적합지 않다. 그러다 저에게 다가와 제 몸을 잡아보고는 말했어요. 좋기 쓸만하구나. 그놈은 저를 안고 담 모퉁이로 가서 강간했습니다. 저는 그때 힘이 약했기에 그를 당해낼 수 없었어요. 죽도록 반항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놈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지요. 얼마 뒤 몸을 빼내 집으로 돌아와서 따뜻한 물로 몸을 씻었지만 상한 비위가 가라앉지 않아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놈이 진정 추악해서 잊지 못하는 자입니다. 망나니 아이를 평양감사로 키운 승려. 합천원 아무개는 나이 60의 외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기만 하고 교육하지 못하니 아들이 목불식정이었습니다. 해인사에 한 대사가 있었는데 전부터 원과 친의 관하에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대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15살 된 사내아이가 되었는데도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장차 어떻게 하시렵니까? 원이 말했습니다. 문자를 가르치려 해도 건방져서 말을 듣지 않고 그렇다고 차마 회초리질도 못하여 이 지경이 되었으니 심히 후회됩니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사대부 자제가 어려서 공부할 때를 놓치면 장차 세상에서 버림받을 텐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아드님을 자애롭게만 키우시느라 공부에 힘쓰지 않게 만들었으니 이것을 옳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드님을 보니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포기하시니 심히 아깝습니다. 소승이 아드님에게 글을 가르쳐 볼 테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감히 청하지는 못했지만 그거야말로 내가 정말 원하던 바입니다. 대사께서 제 아이를 가르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신다면 어찌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이를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고 오직 엄하게 공부시켜 주시오라는 취지의 증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어서 소승에게 주십시오. 일단 아이를 산문으로 보내고 나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관가의 관속들과 일절 통하지 못하게 하여 은혜의 마음을 다 끊어야 할 것입니다. 소승이 옷부터 음식까지 다 마련할 것이며 보내실 게 있으면 왕래하는 승려를 통해 소승에게 바로 보내시어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로지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어 대사의 말대로 증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날 원은 아이를 산문으로 보내고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산에 올라오고서 좌우로 날뛰며 대사를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대사는 그를 못 본 채 하며 내버려 두었습니다. 4, 5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대사는 고가를 쓰고 도포를 차려입고 책상 앞에 엄숙히 앉았습니다. 3, 40명 되는 제자도 경전을 끼고 그를 모시고 앉았는데 예의가 방정하고 엄숙했습니다. 대사가 한 사리승에게 명하여 아이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아이는 울부짖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중놈 주제에 감히 이렇게 양반을 모욕하다니. 내 돌아가면 아버지께 다 고해 바쳐 너를 때려 죽일 테다. 아이는 또 1000번 만번 죽일 이 까까머리 도적놈아. 라고 욕하면서 죽어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사가 큰 소리로 스님들을 질책하며 아이를 묶어오라고 명했습니다. 여러 스님이 달려들어 아이를 묶어서 대사 앞으로 데려오니 대사가 아이에게 증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나에게 써주셨으니 이제 너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렸다. 너는 양반과 자제로서 글자도 못 읽고 폐악한 짓만 일삼으니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이 악습을 고치지 않으면 장차 내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니 먼저 내가 내리는 벌부터 받아라. 그러고는 송곳 끝을 벌겋게 불에 달구어 그걸로 아이의 널쩍 다리를 찔렀습니다. 아이는 혼절했다가 반나절이 지나서야 깨어났습니다. 대사가 또다시 찌르려 하자 아이가 애걸했습니다. 앞으로 오로지 대사님 명을 받들겠습니다. 다시는 찌르지 말아주세요. 대사는 송곳을 쥔 채 아이를 꾸짖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다가 한 식경이 지나고 나서야 풀어주었습니다. 아이를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해 먼저 천자문을 주고 일과를 정해주어 조금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장성했기에 지혜와 생각이 자라나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알았고 10가지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았으니 4~5달 사이에 천자문과 통사를 다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해이해지지 않으니 1년여 만에 물리가 크게 트였고 산사에 머문 지 3년 만에 공부를 완성했습니다.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 언제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대부인 내가 중에게 이 같은 치욕을 당한 것은 모두 내가 배우지 못한 탓이다. 내 열심히 공부에 등과하면 이중을 반드시 때려 죽여 오늘의 원한을 풀리라. 아이는 이런 일념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더욱 공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사는 아이에게 과거 공부도 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앞으로 다가오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공부를 해서 과거 보는 선비가 되기에 충분하구나. 내일 나와 함께 산을 내려가자꾸나. 다음 날 대사는 아이를 데리고 관하로 가서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이제 문장을 크게 이루어둔과 후 무님의 자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승은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비로소 혼담이 오가고 아이는 혼인을 했습니다. 그 뒤 상경하여 과거장에 출입한 지 3년 만에 급제해 수십 년 사이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크게 기뻐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이제야 해인사 늙은 중을 죽여 지난날의 울분을 풀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안찰사로 도내를 순시하게 되자 형구를 잘 갖추도록 신신당부하고 곤장을 따로 만들어서는 곤장 잘 치는 사람 서너 명을 골라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는 산문에 들어가 스님을 때려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행차가 홍류동에 이르자 노승이 여러 스님을 거느리고 길가에서 공손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관찰사가 된 아이는 그를 보자 얼른 가마에서 내려 손을 잡고 정성을 다해 대했습니다. 노승도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승이 다행히도 죽지 않아 관찰사의 위의를 보게 되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함께 절로 들어갔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소승이 거처하는 방이 사또께서 전에 공부하셨던 곳이지요. 오늘 밤 하처를 옮기시어 소승과 베개를 나란히 하고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러겠다 했습니다. 같이 자다가 밤이 깊어지자 노승이 물었습니다. 사또께서 어릴 적 공부하실 때 소승을 꼭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급제에 관찰사가 되셨을 때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그렇습니다. 순시를 시작할 때도 저를 때려 죽이자 속으로 다짐하셨는데
왜 그러지 않고 가마에서 내려 정성스레 대접해 주셨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옛날부터 품은 원한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대사의 얼굴을 대하니 그 마음이 얼음이 녹듯 눈이 녹듯 사라져 나도 모르게 기쁜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소승도 알아차리고 있었지요. 사또는 앞으로 대관이 될 것입니다. 모년 모월 모일 사또께서 평안감사가 되었을 때 소승이 저의 대를 이을 상좌 승려를 보내겠습니다. 사또는 반드시 소승을 만난 것처럼 예를 갖추어 상좌를 맞이하고 밤에는 동침을 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승이 또 종이 한 장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승이 사또를 위해 평생 운수를 점쳐 연도별로 적은 것입니다. 향년이며 벼슬이 몇 품까지 오를지도 훤히 다 알 수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양 가명의 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예의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관찰사는 쌀, 배, 돈, 나무 등을 많이 주고 절을 떠났습니다. 그 뒤 몇 년이 흘렀는데 과연 그는 평안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문지기가 보고했습니다. 경상도 합천군 해인사 스님이 아련하고자 합니다. 그가 어렴풋이 알아차리고 즉시 들어오게 했습니다. 찾아온 스님을 마루 위로 올라오게 하고는 소매를 부여잡고 무릎을 가까이 하며 대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나란히 하며 저녁밥을 먹고 밤이 되자 동침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온돌이 너무 뜨거워져 그가 잠자리를 바꾸어 누웠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비린내가 느껴져 손으로 스님 쪽을 더듬으니 스님이 누운 곳에 물기가 있어 손이 젖었습니다. 지인을 불러 횃불을 들고 오게 살펴보니 스님은 배가 칼에 찔려 오장이 쏟아져 나와 있었고 방바닥에 피가 흘러 흥건했습니다. 감사가 크게 놀라 시신을 밖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 관노가 감사가 사랑하던 기생을 겼는지라면서 둘이 크게 혹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을 품은 관노가 감사를 찔러 죽이려고 들어와서 아랫목에 누운 사람이 감사인 줄 알고 찔렀던 것이었습니다. 관노를 바로 붙잡아와서 엄하게 조사하니 하나하나 실토했습니다. 마침내 법에 따라 그를 처단했습니다. 감사는 스님의 초상을 치러주고 관을 본사로 보냈습니다. 필시대사가 이 액을 미리 알고 자기 상자로 하여금 그 액을 대신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감사의 공명과 수명은 모두 대사가 예측한 운수와 같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